나는 지금 한적한 전원 풍경 속에서 차를 몰고 있다. 한없이 달려도 주변은 논과 밭이다. 지금부터 저 산속 마을까지 약 1시간. 저번 달 나는 일을 그만두었다. 내겐 도시 생활이 맞지 않았다. 직장에서도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고 아파트 주변에는 툭하면 싸움이나 사건이 일어나서 나는 집에 있어도 소란의 중심에서 살고 있어서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는 것이다. 원래부터 나는 시골 출신으로 지금 차로 가고 있는 목가적인 마을 같은 곳에서 자랐다. 그렇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만이겠지만 공교롭게도 부모님은 타계하셨고 내겐 형제가 없었기에 고향집을 관리하기 어려워서 처분해버렸다. 지금은 이렇게 빨리 퇴사할 거라면 처분하지 말 걸 후회하고 있다. 내겐 그때 유산이 있었기에 당분간은 생활에 지장은 없다. 그러니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농업으로 전직하려고 결심한 것이다. 일단 1, 2년간 농업 연구를 거쳐서 처음에는 비교적 가꾸기 쉬운 야채부터 도전을 하려고 한다. 나는 지금 그 연구 장소가 되는 마을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도시에서 살고 있었기에 장롱 면허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산속으로 가야 해서 차는 필수다. 나는 큰 마음을 먹고 자그마한 경트럭을 샀다. 오랜만에 하는 운전은 즐거웠다. 이제부터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이 전원 풍경에 모든 게 치유될 것 같다. 나는 기대의 마음이 부풀었다. 전원 풍경이 사라지고 산으로 들어가니 상당히 좁고 험한 길이 이어지고 장롱면허였던 나의 운전이 버거워졌다. 가슴을 졸이면서 산으로 들어가니 골짜기 사이에 마을이 펼쳐져 있었다. 겨우 사람 사는 곳으로 나온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리 위에서 강을 들여다보는 할아버지가 있기에 나는 천천히 다리를 서행해서 말을 걸어보았다. 안녕하세요. 말을 걸어보았으나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 귀가 어두운 모양이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다리를 건너 마을로 차를 몰았다. 잠시 후 길가에 있는 밭에서 작업 중인 할머니를 발견했다. 나는 한 번 더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이쪽도 반응이 없다. 게다가 조용한 산간에 내 차밖에 안 지나가니까 찻소리나 모습으로 이쪽을 알아볼 텐데 아무런 반응도 없다. 이상하다 싶어서 점점 그 인물에 다가가다가 나는 왜 반응이 없는지 깨달았다. 뭐야, 허수아비였나? 나는 혼자서 쓴웃음을 지었다. 어쩌면 그 강을 들여다보던 할아버지도 그럴지도 모른다. 그로부터 온갖 곳에 서 있는 허수아비를 보고 너무나도 많은 숫자에 놀랐다. 이 마을은 어째서 이렇게 허수아비가 많은 걸까?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오늘부터 살게 될 집에 도착했다. 오래된 민가이다. 가구는 그 집에 붙어있는 수납 공간이 있기에 필요가 없고 나는 최저로 필요한 가전제품과 옷만 가지고 이사해왔다. 이사라고 해도 1인분의 짐. 눈 깜짝할 사이에 혼자서 정리를 하고 가전제품을 설치했다. 그리고 이제부터 농업 지도로 신세를 지게 될 야마다 씨 집에 방문하는 것이다. 자, 이런 산속까지 잘도 오셨네요. 지쳤죠? 시원한 차라도 대접하죠. 이렇게 말하며 야마다 씨는 나를 환영했다. 이거 변변치 않은 겁니다만. 나는 인사를 하면서 과자 세트를 내밀었다. 아유, 뭘 이런 걸 다. 친절해 보이는 할아버지였다. 다행이다. 야마다 씨는 부인과 아들 부부와 같이 살면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다. 친절해 보이는 가족이라서 나는 안도했다. 역시 시골 사람은 인심이 좋다.
나는 직장에서 겪은 괴로운 나날을 떠올렸다. 심술궂은 선배나 동기, 심지어 후배한테까지 얕보이던 나날. 여기는 목가적이고 참 좋은 곳이네요. 나는 야마다 씨 부인이 내온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렇죠? 공기는 맑고 풍경도 좋죠. 그가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다. 네, 논밭도 잔뜩 있어서. 나는 소박한 질문을 했다. 왠지 이 마을에는 허수아비가 많은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꺼낸 말이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갑자기 야마다 씨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다. 잘못 본 걸까? 아, 이 부근에는 짐승이 많아서요. 작물을 망치죠. 그건 밭의 수호신이에요. 야마다 씨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왠지 그 미소가 어색해 보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내가 견디지 못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 주변은 밤이 되면 짐승이 나와서 위험하니까 너무 밤에 나가지 않는 게 좋아요. 왠지 야마다 씨 목소리가 조금 낮아진 것 같았다. 위험한 짐승, 혹시 곰인가? 덧문도 꼭 닫고 자는 게 좋아요. 짐승이 유리를 깨고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역시 곰인가? 나는 그날은 이사해서 지치기도 해서 농업 지도는 내일부터 배우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야마다 씨의 말을 떠올렸다. 덧문을 닫으라니 그건 좀 호들갑이 아닐까? 게다가 지금 깨달은 건데 밤이 되면 만천하의 별이 마치 플라네타리움처럼 펼쳐져 있지 않은가. 이런 장대한 걸 독점할 수 있는 환경에서 덧문을 꽉 닫아놓으라니 아깝다. 오늘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별 하늘을 잔뜩 만끽하면서 저녁을 먹었다. 툇마루 한 면 가득한 유리창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거렸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니 집 앞 작은 길에서 누군가 걷고 있었다. 야마다 씨가 밤에는 돌아다니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말했는데 괜찮을까? 나는 걱정이 되었다. 그치만 단순히 그가 걱정이 너무 많은 게 아닐까. 실은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탁탁, 정기적으로 땅을 딱딱한 것으로 두들기는 소리. 그리고 짐승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포효. 어디서 틈새 바람이라도 들어오는 걸까? 아니, 그런 소리가 아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소리였다. 나는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찾았다. 어둠에 눈이 익으니 아무래도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쪽에서 들리는 것 같다. 딱딱한 것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포효하고 있다. 내가 조용히 보고 있으니 그 사람 그림자도 이쪽을 알아차린 듯 빤히 이쪽을 보고 있었다. 나는 걱정하면서도 내일 야마다 씨에게 상담하기로 하고 그날 밤은 잠자리에 들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지도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다음날 아침 그의 집에 가서 인사했다. 이쪽이야말로 잘 부탁하네. 이런 산속에 자네 같은 젊은 사람이 와줘서 우리도 참 기뻐. 농업은 좀처럼 하려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서 말이지. 그가 농작업할 때 입는 옷을 입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대답했다. 역시 좋은 사람이다. 나는 문득 어젯밤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야마다 씨에게 물어보았다. 실은 어젯밤 밤늦게 사람이 걷고 있었어요. 이 주변에는 짐승이 나오니까 밤에 걷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죠? 탁탁 소리를 내면서 뭔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니 야마다 씨 눈에서 빛이 또 사라졌다. 아무런 감정이 없는 눈. 이보게 그것에게 들켰는가? 나는 의미를 알 수 없었다. 무슨 뜻인가요?
확실히 이쪽을 보는 것 같았지만 내가 그렇게 대답하니 야마다 씨는 고개를 숙인 채로 잠시 침묵했다. 오늘 밤은 꼭 덧문을 닫고 자는 게 좋아. 그게 자네를 위한 거야. 야마다 씨는 한마디 한마디 내게 경고를 하듯이 내뱉었다. 의미는 알 수 없었으나 그는 반론의 여지를 주지 않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나는 잠자코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건 대체 뭐였을까? 역시 농업은 힘든 일이었다. 이곳 어르신들은 이 힘든 일을 매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감탄이 나온다. 이 마을 사람들의 터프함에 놀랐다. 하지만 하면 결과가 나오는 일은 즐겁다. 날씨나 기온에 좌우되는 꽤나 어려운 일이지만 열심히 정진하자. 그리고 나는 이 마을에 정착해서 논밭을 가꾸면서 조용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다. 불건전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 상처받으면서 식은땀을 흘리며 컴퓨터를 바라보던 지금까지의 내 생활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보내는 것이다. 깊은 피로감이 들었지만 싫지는 않았다. 유쾌한 피로감. 나는 1일째를 끝내고 힘든 농업에서 보람을 느꼈다. 그날은 야마다 씨 집에서 저녁을 얻어먹고 목욕까지 하게 되었다. 야마다 씨네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고 착하다. 아이도 귀엽고 나도 장래에는 이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 야마다 씨는 자고 가라고 말했지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건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사양했다. 하지만 그가 너무 끈질기게 권해서 나는 그날은 야마다 씨 댁에 묵게 되었다. 야마다 씨의 댁도 이렇게 아름다운 별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장막이 내려오기 전에 덧문을 꼭 닫고는 에어컨을 틀었다. 내가 시골에서 살던 무렵에는 창문 같은 건 활짝 열어두고 살았는데도 도둑 하나 들어오지 않았는데 시대가 변한 걸까? 그날 밤 나는 어떤 소리에 눈을 떴다. 또다. 또 그 소리. 땅 밑에서 밀려오는 것 같은 포효. 무슨 목소리지? 사람? 짐승? 어젯밤에 돌아다니던 인간일까? 그때 느닷없이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는 펄쩍 일어났다. 누군가 멀리서 유리를 부수는 것 같은 소리. 나는 겁이 났다. 내가 복도를 서성거리고 있으니 뒤에서 야마다 씨가 말을 걸었다. 그는 귀를 기울이지 말고 어서 자라고 말했다. 나는 더는 견딜 수 없어서 그에게 물었다. 저 소리는 뭐예요? 야마다 씨도 들었죠? 어디선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해도 야마다 씨는 괜찮다는 말만 하고 상대해주지 않았다. 이상했다. 그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 나는 다음날 아침 그대로 야마다 씨 댁에서 아침을 먹게 되었다. 분명히 모두 눈치를 챘을 것이다. 그런데도 야마다 씨네 사람들은 어젯밤 일을 입에 담지 않는다. 그날 농작업을 끝내고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간 나는 놀랐다. 내 집 유리창이 산산이 깨진 것이다. 어젯밤 소리는 이거였던 걸까? 나는 바로 경찰을 불렀다. 집안에 뒤진 흔적은 없어서 도둑이 든 건 아닌 것 같았다. 그럼 뭐 때문에 유리를 깬 걸까? 경찰 수사가 끝나고 밤이기에 수리업자도 부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덧문을 닫고 자기로 했다. 그날 밤도 역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은 왠지 소리가 여럿인 것 같다. 나는 너무나 궁금해서 덧문을 살짝 열고 밖을 바라보았다. 눈? 내가 덧문을 연 순간 눈이 틈새에서 보였다.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뒤로 넘어졌다. 자세히 보니 눈 같으면서도 눈이 아니다. 아무런 감정도 비치지 않는 그 눈.
그건 하얀 천에 그려진 가짜 눈이었다. 나는 그 위에서 아래까지 전부 다 훑어본 뒤에 비로소 그게 허수아비라는 걸 깨달았다. 허수아비? 내가 그렇게 입을 열자마자 엄청난 기세로 죽창이 뻗어왔다. 대나무는 나를 찌르려고 집요하게 나의 몸을 노린다. 나는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수많은 대나무가 덧문 틈새에서 튀어나와서 나를 노렸다. 미친 듯이 포효하는 허수아비들, 용서 없이 들어오는 수많은 대나무. 나는 황급히 덧문을 닫으려 했지만 좀처럼 다치지 않는다. 나는 결국 도끼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튀어나온 대나무를 철저히 잘라냈다. 그러자 툇마루에 떨어진 대나무에서 피가 튀어나왔다. 나는 절규했다. 왜 피가 나오는 걸까? 내가 잘라낸 대나무는 사람의 손이었다. 그래도 아직 대나무가 들어오려고 한다. 나는 미친 듯이 도끼를 휘둘렀고 겨우 전부 다 베어낸 뒤 나는 덧문을 닫았다. 자물쇠를 잠그고 덧문을 연신 두드리는 대나무 소리에 나는 귀를 막았다. 왜 내가 이런 꼴을... 나는 울었다. 울고 있는 내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 손과 피로 더럽혀져 있었다. 잠시 후 나는 눈을 떴고 너무나도 무서워서 실신을 한 모양이었다. 툇마루에서 자서 아픈 몸을 간신히 일으켰다. 나는 천천히 어젯밤 일을 떠올렸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팔을 잘라낸 것이다. 절망감이 밀려온다. 아직 잘 보이지 않는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무시무시한 광경을 상상했으나 거기에는 무수히 많이 잘린 대나무가 굴러다닐 뿐이었다. 나는 여우에 홀린 기분이었다. 어제 본 사람 손은? 피는? 애초에 거기에서 피가 튀어나올 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건 허수아비니까. 시계를 보았다. 아침 7시였다. 이제 해가 떠오를 것이다. 나는 조심스레 덧문을 열었다. 거기에는 늘 보던 전원 풍경이 펼쳐져 있고 목가적인 아침이 찾아오고 있었다. 새소리, 아무런 이변도 없는 상쾌한 아침. 나는 안도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으나 이 상황을 뭐라고 설명을 하면 좋을까? 나는 고민한 결과 결심하고 야마다 씨에게 전부 물어보기로 했다. 분명히 그는 전부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마을에 숨겨진 비밀을. 그리고 나는 지금 야마다 씨 집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저께 내가 묵었던 그의 집이 처참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타버렸다. 기둥은 새까맣게 변했고 외벽도 타서 무너졌다. 내가 그 소동에 휘말리는 동안 여기는 화재로 타버린 걸까? 그치만 이상하다. 이건 오늘 내일 탄 흔적이 아니다. 그 증거로 타서 떨어진 나무판에서 보이는 기초 부분에서 잡초가 무성히 자라있다. 이건 타고 나서 상당히 시간이 지난 것이다. 하지만 야마다 씨와 여기서 만나서 밥을 얻어먹고 묵기까지 했다. 야마다 씨 부부, 아들 부부, 모두 친절한 이상적인 가정. 여기서 뭔가 있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려고 했다. 눈에 들어오는 건 허수아비. 나는 어젯밤 공포가 되살아났다. 허수아비가 보고 있다. 모든 허수아비가 내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달렸다. 나는 민가를 전부 방문했지만 누구 하나 없었다. 어제까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걸까? 달리는 나를 허수아비들이 몸이 건조한 눈으로 쫓는다.
나는 보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달렸다. 아무도 없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트럭으로 뛰어들었다. 시동을 걸었지만 좀처럼 걸리지 않았다. 나는 불평을 하면서 시동을 걸었다. 왠지 허수아비 위치가 바뀐 것 같다. 허수아비가 모여들고 있었다. 겨우 시동이 걸렸고 엑셀을 힘껏 밟았다. 이런 마을은 이제 사양이다. 아무튼 아랫마을로 내려가 경찰에게 신고를 하자. 미쳤다는 말을 들어도 상관없다. 미친 건 저 마을이니까. 그때 내 귀에 정기적으로 딱딱한 소리가 들렸고 백미러를 확인한 순간 엄청난 속도로 허수아비들이 쫓아왔다. 수많은 포효. 내 얼굴은 눈물과 땀과 콧물로 범벅이다. 뭔가 사이드미러를 때렸고 허수아비가 쫓아왔다. 나는 핸들을 이리저리 돌리며 떼어내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실수해서 계곡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차는 몇 번이고 구르고 내 몸을 흔들었다. 몸이 아팠고 뼈가 부러진 것 같았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대나무가 엄청난 기세로 들어와 내 얼굴을 뚫었다. 야, 저런 산속 폐촌에서 혼자 살다니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경찰이 말한다. 일단 유리가 깨졌다고 말해서 불려갔는데 말이죠. 이런 산속 폐촌에 도둑이 들었나 싶겠지만 일단 가봤죠. 하지만 왜 허수아비의 얼굴에 찔렸을까요? 무슨 사고로 이런 꼴을 당했나? 차가운 비가 내 몸을 두드린다. 물론 이미 차갑다는 감각은 없다. 나는 그 마을 입구에서 지금도 서 있다. 다리는 대나무가 되고 너덜너덜하게 찢어져서 피투성이인 옷을 입고 서 있다. 산기슭에서 자그마한 경트럭이 산을 올라왔다. 여기로 와선 안 돼. 돌아가야 돼. 속으면 안 된다고. 트럭 안에 있던 남자는 작게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나를 자세히 보더니 안도한다. 뭐야, 허수아비잖아. 놀래지 말라고.